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이거 이민을 갈 수도 없고 미세먼지가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더 나빠질 거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드디어 내렸습니다. 중국은 증거 있냐 오리발이고 국내 미세먼지 대책은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국민 분노 말 그대로 폭발입니다. 관련 법을 만들어야 되는 국회는 2달 넘게 공전하다 겨우 문을 열긴 했습니다. 그런데 손혜원 청문회, 5.18 망언 징계, 하노이 회담 평가, 선거구제 개편, 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청와대, 정부, 국회에 촉구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오늘 직설이 그런 고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민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한대학교의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순애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셨다는 미세먼지 대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협의해서 인공 강우를 포함한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중국과 뭘 어떻게 협의하라는 걸까요? 청와대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비상 저감 조치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 또 공동 예보 시스템과 공동 인공강우 실험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세먼지 추경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중 협력 예산과 유소년 대책 예산을 최우선으로 검토해 추경 규모를 확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기상정보는 한국과 중국이 지금도 서로 볼 수 있고 인공강우 실험은 과학적 의미가 있는 장기 대책이라면서 비상 저감 조치 공동 시행이 공조 방안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는 추가할 조치가 없다던 분위기에서 이번 발표가 더해진 건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빠질 경우 정책 불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다는 지시를 내용을 핵심만 보면 크게 보면 중국과 협의해서 인공강우 방안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세먼지 추경 예산 편성하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중국과 협의한다는 얘기. 이 얘기부터 좀 관련자들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패널 여러분들이 기상학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일반인의 언어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한번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배종호 교수님. 네. 뭐 청와대 그 출입 기자 얘기를 들어봤고 청와대 대변인 얘기도 들어봤고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도 들어봤는데 국민 입장에서 딱 들었을 때 아 저거 얘기 된다. 어떤 느낌 드세요? 인공강우해서 비 쫙 내리면 미세먼지 좀 가라앉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된다. 그런 차원이 이런 그렇죠. 의지는 입장이거든요. 보이네요. 예. 왜냐하면은 이 미세먼지가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건강 그리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또 특정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적 재난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이게 재난으로 포함이 안 됐는데 그래서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제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사태의 사유가 현행 법상으로는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추경을 한다고 해도 현행 이제 황사 관련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아하. 이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에 포함시켜야 예.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또 국회에서 예. 이번에 무쟁점 법안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13일 날 그렇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지금 이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네. 1950년대 영국의 런던의 수목으로 당시에 4천 명이 죽었다가 또 있다가 총 뭐 12,000명이 죽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1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미세먼지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현 정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전 정권 시대도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네. 마스터 플랜이 없다. 이게 예. 굉장히 좀 한심한 그런 상황인데 아하. 따라서 이번 기회에 중장기적인 예.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거는 이제 의지가 뭐 담긴, 환경만의 예. 문제도 아니고 예. 교통만의 문제도 아니고 에너지 문제만도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예. 마스터 플랜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 대변인데 우리 배 교수님이 대통령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종합적인 이거 발표 안 했는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상식 차원에서 저희 SBS의 의학 전문 기자가 논문으로 확인한 결과만 말씀을 좀 드리면 미세먼지가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심한 나라가 OECD에서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입니다. OECD에 들어가 있지 않은 중국은 숫자상으로 한번 보면은 따라갈 수 없는 큰 격차로 넘버1 국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는 중국이고요. 중국 빼고 OECD 국가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는 1번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점 실감하실 겁니다. 강북에서 여의도가 지금 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협의하라. 자, 강선우 이제 당 활동 좀 하셨고 상금 부대변인도 하셨으니까 정치적 시각에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거 고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중국과 협의해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 네. 분석을 보면 한 50% 정도는 중국의 영향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과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좀 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공동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뜻에서 이제 중국과 협의하라라는 그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다만 조금 지적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그 야당 쪽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예. 협의하라는 그런 기조가 아니고 중국에 왜 항의를 안 하냐 이런 기조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미세먼지 문제는 뭐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쟁거리를 그렇죠. 끌고 갈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항의하는 태도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현재만 봐도 엊그제만 봐도 중국 측에서는 중국의 책임이 아니다. 뭐 그런 근거가 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그런 노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실익을 얻을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감정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화가 났다,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는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실익을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뭐 인공강우 관련해서 중국이 어쨌든 인공강우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네. 그런 기술적인 협력을 해보자. 그리고 그 공동 예보 시스템은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한 3, 4일 후에 우리나라로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예보를 하면은 한 3, 4일 후에 우리나라에 오겠구나, 심해지겠구나 하면은 어떤 국내적인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경유차를 조금 운전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네. 화력발전소 그런 운영을 줄인다던가 그런 국내적인 노력을 하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비상저감 대책을 함께 하는 거 그것도 한 3, 4일 간격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피해를 본다면 그거를 미리미리 이제 같이 해간다면은 훨씬 좀 숨쉬기가 편할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근데 이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겠고 기술적인 노력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일을 해야겠죠. 네네. 그러니까 물론 정부의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내놓는 거에 있어서. 네. 근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건 결국은 국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이런 자연 재난 앞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자연 재난이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대책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지만 어쨌든 뒷받침은 국회가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한국이 협의해서 공동 대처할 문제이지 싸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래,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왜 중국 정부에 항의하지 않냐는 적절치가 않은 거고 중국과 협의해야 된다라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맞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국 우리로 따지면 기상청장인가요? 한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한국 거지 중국 게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서 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왜 중국한테는 그게 어떻게 중국에서 날라온 거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 오리발 아니냐? 이런 분노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항의란 표현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할까요? 국민적인 분노는 국민적인 감정은 국내에서 다스려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 정치권에서 예. 나서서 아니면 뭐 정부에서 나서서. 근데 중국과 막상 이렇게 외교적인 협력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얻어내느냐는 거예요. 예, 중국 측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얻어내느냐. 그러면 그 얻어낼 수 있는 거에 가장 이렇게 유효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내가 얻어낼 게 있을 때 그게 항의하는 태도나 아니면 싸우자는 태도로 나갔을 때는 싸우자고 어렵지 달려들어서 않습니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네. 예. 이해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 역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하고 상식의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이 대놓고 오리발을 내미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하는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단 한 건이 없답니다. 분명히 위성 사진을 보면 빨갛게 돼 있고 이게 중국에서 이게 쭉 넘어오는 게 위성으로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학술 논문 하나가 단 한 건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교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아니 이게 중국산 먼지라고 하는 학술적 근거가 뭐냐라고 발뺌을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근거가 바로 요 점이라는 점. 그래서 한중 간의 교수들끼리 먼저 이것이 중국발 영향이 몇 %인지 논문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뻗당기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좀 더 다음 의견 좀 한번 넘어가 보죠. 어떻게 보셨어요? 최순애 평론가님 대통령까지 이제 나섰습니다. 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런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인디언 부족들이 네.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답니다.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예, 그렇죠. 제사 예, 지내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미세먼지 사실은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가 사실 좀 난감할 거예요. 그건 좀 일정 정도 네네.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만 아까 이제 그 인디언 부족의 자세처럼 예. 정부는 아까 이제 우리가 중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원인 진단부터 분명히 해야 되겠죠. 중국의 비율이 그러니까 중국이 발원지라는 그 비율이 지금 달라요. 통계가 국내에서. 그렇죠. 예. 45% 정도 된다고 그랬다가 그게 일단 흐름에서 좀 줄었다가 지금 다시 또 지금 60% 70%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당장 발원지의 원인,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외 요인이 더 큰 건지 국내 요인이 큰 건지부터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말씀이시네요. 환경부 장관이 마이크 잡고 국민들 앞에서 중국 요인이 80%라고 발언을 했는데 네. 기자가 그 80%의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없대요. 그냥 느낌이 그렇대요. 예, 여태까지 흐른 게 40...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근거가 없답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예, 그래서 정확한 원인 진단이 좀 돼야 되겠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아까 뭐 생명을 위협한다 그러는데 2015년도에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 숫자가 우리나라에 12,000명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생명권의 침해거든요. 예.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이번을 계기로 다시 깨닫고 네. 부처 어쨌든 정부와 청와대가 정부 여당이 일단은 주도를 해야 되겠죠.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고 국외 중국 문제라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중국을 좀 얼르고 달래든지 협조를 구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예. 따져봐야 제가 볼 때 저쪽 중국들의 자세를 보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 요인으로는 좀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화력 석탄 발전소 폐쇄시키고 예. 오래된 거
지금 이 차량 이부제도 좀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미미하지만. 그리고 당장은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공기청정기도 좀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일정 정도 각자 도생의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숨은 쉬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와 정부와 또 개인이 이거를 지금 타개하는 어떤 이건 재난이기 때문에 물론 자연재난이 될지 사회재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법은 지금 두 가지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연재난이 더 많고 사회재난 법안은 지금 한 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거부터 통합이 돼서 지금 차근차근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 안에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이게 그렇죠.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중에 가장 국민적 혼란이 있는 요 하나만 좀 딱 한 바퀴만 돌고 좀 가겠습니다.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화력발전소 석탄을 떼서 거기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 그거를 늘리고 LNG를 늘리고 원전을 줄인다라는 이 탈원전 방침은 미세먼지에 역행하는 거다 아니다. 뭐 언론마다 얘기 말고 뭐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르기는 한데 정말 국민들의 시각에서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와의 관계의 그 인과관계 배종호 교수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탈원전 정책하고 현재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죠. 없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이게 논의의 이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이 책임이 있다 없다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는 더 필요해질 것이고 그러면 전기는 뭔가 생산을 해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태양광이나 이거 뭐 이른바 재생에너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탈원전을 해서 당장 원자력을 자제를 하면 당장은 석탄이나 LNG를 많이 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미세먼지 괜찮은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문제가 지금 탈원전 정책하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거하고 먼저 상관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탈원전 정책은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이전부터 문제가 됐고 거의 지금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은 70년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맞지 않는다고 보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핵심적인 발전소가 석탄 화력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미세먼지 관련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 6기가 있는데 이거를 더 땡겨서 지금 2022년까지 폐쇄하도록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은 맞는 거고.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탈원전을 할 경우에는 어디서 그러면은 그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뭐 재래식, 뭐 석탄 이런 에너지로 할 경우는 다시 미세먼지가 강화된다. 이 논리는 맞죠. 그 걱정은 논리적이고. 그 논리는 맞는데 현 정부가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보완하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남는 문제는 과연 그런 방식으로 부족한 에너지가 보완이 되는가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탈원전 정책이 지금 미세먼지를 오히려 심각하게 만든다라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미세먼지가 심해지니까 화력발전소는 문을 닫고 지금 가동을 중단하는 쪽으로 갑니다. 앞으로도 그럼 줄이겠다는 겁니다. 탈원전이니까 원전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전기는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가겠다. 이 대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래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뭔가 빵꾸가 나게 돼 있어. 이렇게 거기에 논리 갈릴 것 같긴 한데 최순애 평론가님은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이 정부의 방침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탈원전 정책을 바꿔야 된다. 결국은 원자력밖에 없다. 이런 논리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네, 저는 이제 뭐 그게 보수라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기청정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전력 수요가 일단 높을 것이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하면 대체 에너지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로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원전이 일단 먼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어떤 장점이 좀 있어요. 원전이 뭐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탈원전 정책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체 에너지 차원에서 무조건 원전을 우리 또 원전 기술이 좋지 않습니까?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탈원전 정책은 좀 이렇게 재고해 보고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 차원에서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갖고 계죠. 강 대표님도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 정치권을 떠나서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 이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탈원전 정책을 계속 해야 될 건지 안 돼야 될 건지 국민들은 여전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방향성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뭐 운용의 면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정책으로 되고 그리고 유례 없이 이번에 미세먼지 그 비상저감 조치 경보 발령이 뭐 6일째, 7일째 계속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네. 이번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되는 거는 원인은 기류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생각해 보면 눈이 굉장히 적게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등등이 이제 기류가 움직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계속 꽉 갇혀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래서 네. 이게 길게 되고 탈원전 정책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쉽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원인을 짚어보면 그리고 그 원전 문제는 그러니까 원전이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다고 하셨지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이 폐기물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전 폐기물이 우리는 그 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쌓아두는 그런 형국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그 미세먼지에 그 화력발전소 등이 나쁜 영향을 미치니 그럼 원전을 조금 더 늘려보자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재난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재난으로 좀 덮어보자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맞다, 속도 조절 필요하다, 그리고 운용의 목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미세먼지가 길게 가는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기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지만 핵폐기물 문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 자, 이런 논란 속에 이 미세먼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기후 재난, 사회 재난, 에너지 문제 모든 게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당장 저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속아서 산 클린 디젤이라고 했던 디젤 승용차부터 좀 바꿔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빨리 그거부터 바꿔서 좀 동참하고 싶기는 합니다. 디젤 승용차 타세요? 저는 안 탑니다. 안 타시죠? 가능하면 뭐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좋은데 걸어만 다닐 수는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아니 제가 디젤 승용차를 살 때는 미세먼지 발생 안 하고 클린 디젤이라 그래서 그러길래 그거 믿고 샀죠. 아마 대부분 산 사람들이 그래서 사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긴 합니다. 하여튼 저부터 좀 디젤 차부터 좀 없애도록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회도 미세먼지 대책 만든다 하고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최순애 평론가님, 네. 대한민국 국회는 개구리보다 속도가 늦답니다. 개구리는 경칩이 되면 튀어나오는데 경칩이 지난 지도 며칠 지났는데도 이제서야 문을 열었어요. 자, 그런데 쟁점이 많죠? 네, 맞습니다. 자, 뭐 때문에 제일 핵심 쟁점 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그동안 일단은 그 손혜원 국조를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꽉 막혀 있었어요. 예, 그거 네. 말씀하셨으니까 손혜원 국정감사 이거 하게로 된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3월에 그 손혜원 청문회를 그러니까 일단 그 전부터 약간 돌아가면 한국당이 뭐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또 뭐 김경수 지사 건을 쭉 넓혀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격을 했었거든요. 전선이 너무 넓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청문회를 그래서. 하자, 국조를 하자 너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손혜원 국조로 딱 포커싱을 하면서 이제 여당이 요구를 했는데 여당이 그것조차 받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 받은 상황이다. 그것만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자, 그럼 국정조사는 지금 협의가 안 됐고요. 네. 합의가 안 됐고 청문회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월에 청문회를 관철시키겠다는 게 일단은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에요. 입장이고. 민주당은 여전히 청문회도 받지 않겠다는 거고. 문은 열었지만 여야가 이거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 이제 쟁점 협의를 시작한 단계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밖에서 이제 얘기만 하고 주장만 해도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싸우자.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일단 들어왔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투쟁 전략을 세워가지고 장내에서 투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이제 열었고 이게 뭐 합의해서 또 연 게 아니에요. 약간 이제 비정상적인 오픈이죠. 예, 한국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열겠다고 딱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같은 이런 어떤 민생 법안은 합의가 될지언정 지뢰가 참 많아요. 이제 손혜원 청문회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탄력 근로제 확대 부분에 대한 것도 또 좀 이견이 있고, 또 뭐 선거법 부분,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것도 다 이견이 많아서 이제 오픈은 했지만 합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3월 국회도 성과가 있을지
되게 지금 걱정이 많고 또 이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벼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몸을 못 풀어가지고 지금 몸 풀러 들어왔는데 어떤 또 격한 모습이 또 나올지 그리고 또 민주당은 또 손혜원 특검에 대해서 결사 반대 아닙니까? 이거 확실히 밀리면 국정 동력을 잃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1야당과 제1여당의 지금 싸움이 지금 장내에서 리행 위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또 3월 국회 열어놓고도 민생 법안이 후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또 됩니다. 국회 밖에서 싸우다 국회 안으로 들어왔을 뿐이지 협의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점. 그럼 얘기 나왔는데 이제 뭐부터 하는 게 제일 순서일까요? 손혜원 국조 청문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입니까? 아니면 또 혹시 머릿속에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만드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서 13일 날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쟁점이 여야가 없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른바 무쟁점 법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재난안전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그걸 포함을 시키는 문제인데 그건 통과된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통과가 틀림없이 되는 거죠. 된다? 그런데 쟁점이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답답한 국회 모습과 관련해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회자되고 있어요. 어떤 얘기일까요? 중국에서만 미세먼지가 지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의도에서도 미세먼지가 엄청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국회에서 미세먼지가 엄청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질식할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의도발 황사.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1월 임시국회도 아무것도 한 거 없고 2월 임시국회는 뭐 아예 문을 못 열었고 그런데 국회의원들 세비는 뭐 수당 이런 거 하면은 한 1억 5천 되거든요. 근데 1, 2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한 2,500만 원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먹는 국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정치가 생활정치, 민생정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생활국회, 민생국회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미세먼지처럼 국민을 못 살게 하니까 지금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거냐 아니면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3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렸지만 이게 굉장히 앞으로 불확실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당이 일단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투쟁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장외에서 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손혜원 국정조사든 국정청문회든 뭐 국회 청문회든 전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밖에 있을 명분이 없으니까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자.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들어온 국회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들어온 국회가 아니고 그래서 현재 뭐 여야 간의 쟁점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견만 있고 합의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3월 임시국회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싸움박질만 하는 동물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뭐 우리가 뭐 중간에서 여야를 싸잡아서 막 비난을 하면은 여야 의원들이 눈 하나 또 깜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만 이 비난을 받을 때 이게 움찔해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지 국민들이 여야 싸잡아서 국회 전체를 막 욕을 하면요. 뭐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돌아서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거 제 경험으로 여야를 그래서 제가 싸잡아서 이 비난하거나 양비론으로 가는 거는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데 자 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내셨던 우리 강선우 부대변인님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손혜원 청문회 민주당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의원 관련 뭐 국정조사를 하자, 청문회를 하자 이걸 하자고 주장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이는데 의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와 가까운 관계이다 이걸 굉장히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잠깐만요. 일련의 고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부대변인 말씀하셔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국당이 내세운 명분은 이른바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타운에 대한 그동안 숱하게 많은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하니 그거를 위해서 청문회를 열자 국정조사를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 돌이켜서 복기를 조금 해보면 그 손혜원 의원 관련 이제 목포 관련 논란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초권력형 비리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연결을 시켰었거든요. 예, 근데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속셈이 따로 있다고 보시는군요. 근데 그 당시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뭐 연결고리가 될 만한 근거가.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던졌었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이제 손혜원 의원 관련 뭐 국조를 하자, 청문회를 하자. 이게 그 의도가 너무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민주당에서 뭐 청문회든 받기 힘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는 그 우리가 굉장한 사회적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손혜원 의원의 그 논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 부분이 검찰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에서 따져서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정도 에너지와 비용으로 이 일을 논란을 뭐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런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정치력, 결국 정치력이라는 게 유한된 그런 에너지를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을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받아들일 이유가 별로 없다. 예. 그러고 보니까 손혜원 의원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원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도 아니죠. 무소속이죠. 예. 무소속이죠. 네. 예, 무소속 의원인 손혜원 의원의 목포 타운 문제, 요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쟁점이 프레임이 약간의 이제 애매모호한 것이 처음에는 개인의 투기 의혹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해충돌 관점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렇죠. 손혜원 의원만 이해충돌 관점이면 그럼 손혜원 의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뭐 양시 양비론 얘기했지만 민주당에도 있고 한국당에도 있어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국조를 할 때 민주당 국조를 요구하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한국당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럼 다 같이 하자. 이참에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또 다시 되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못 받으니까 그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은 이제 다시 손혜원 의원의 어떤 사건 그걸로 이제 다시 포커싱을 해서 청문회 쪽으로 다시 관철을 하려고 하는 게 한국당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이제 입장이죠. 이해 충돌 문제로 이 이슈가 커지니까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 의원님들이 따져봤더니 한국당 의원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됐죠. 예, 전수조사하면 제가 볼 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의 분노를 더 살 결과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국민들이 지금 기억도 사실 또 가물가물해졌는데 손혜원 목포타운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배정호 교수님이 고향이 목포시잖아요. 네. 구도심에서 자라셨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짚었네 오늘. 네. 그러면 저 목포 창성장 등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게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게 제대로 할 일을 적절히 처시를 한 거냐에 대한 이해 충돌의 문제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자라서 목포의 이 부침을 직접 겪으신 입장에서 이 문제의 본질과 이 청문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제가 이 문제의 본질 또 청문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그 문제를 얘기하면 또 한쪽이 삐질 수도 있잖아요. 일단 목포의 민심을 제가 자신 있게 전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목포의 민심은 뭐예요, 정말? 목포의 민심도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해요. 거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좀 처신이 부적절하다. 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뭐가 부동산 투기냐?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부동산 두 개가 다 존재합니까? 다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런 두 시각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시각이 있어요.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목포 발전은 제발 좀 시켜달라. 왜냐 목포는 그동안 너무나 낙후됐고 지역 차별을 받아왔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목포의 눈물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의 눈물을 목포의 희망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목포의 낙후된 현실에 손혜원 의원은 굉장히 희망적인 일을 했다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혜원 의원의 처신이 적절했느냐 부적절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현실적으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도 이제 도시 재생 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대략 한 1,0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거기가 관광 단지로
개발이 되고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목포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손혜원 의원 이 사건이 터지면서 목포에는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대체 창성장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관광객이 들고.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매일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어찌 됐든 뭐 기업이 들어오든 국회의원이 들어오든 뭐 누구 돈이 들어오든 돈이 들어와서 이게 뭐 내 지역이 발전되고 하는 거를 마다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손혜원이라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아닌 기업인이고 무슨 재단을 하고 그런 사업가로서 그렇게 했으면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된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아무리 취지가 좋았다 그래도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이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검찰도 그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은 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손혜원 의원뿐만이 아니고 뭐 전 시장이라든지 전 시장이라든지 또 뭐 관련된 여러 정치인들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 처신이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지금 이제 최초에 보도한 게 SBS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했다가 사실은 초점이 이해충돌 문제로 좀 바뀐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지금 한국당의 여러 의원도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회에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김기식 전 금감원장 후보자였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외유 문제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이 마련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해충돌 그런 의견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선우 부대변인 동의하세요? 국회의원들 한번 다 이해충돌 문제 이번 기회에 다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이해충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고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로서는. 애매하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화하고 입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냥 개입을 하고 내가 반드시 이득을 봐야지만 이해충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입을 하면 이해충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인으로서의 그런 직위와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어떤 직위가 서로 충돌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디에 내 지역구 어딘가에 뭐 투자를 하고 거기가 개발이 됐는데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해충돌은 이해충돌인 손해를 거예요. 봐도 이해충돌. 그러니까 이득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그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아니라 결과가 그 동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공직자의 그런 자세인 거죠. 태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분명히 제도화하고 그리고 입법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론이 모아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관심도 높고 그러면은 지금이 적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저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결과 빼고 손혜원 의원의 당시 그 행위 자체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은 당에서는 갖고는 있습니까? 민주당은? 그 손혜원 의원의 어떤 선한 의지나 아니면 의도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법률적으로 따져보다 보면은 뭐 그럴 여지는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당에서도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하려면 전수조사해야지 손혜원 의원만 콕 집어서 하는 거는 정쟁의 대상이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이게 시스템 제도와 입법으로 풀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약간 보완하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지금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 이후에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은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문제가 또 있기는 있네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아주 묘하게 가긴 하네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거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이제 알겠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싸우다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또 다른 법안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또 처리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거법이에요. 선거구제 개편. 근데 선거법이 지금 한국당만 빼고 민주당 안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죠. 네, 민주당 안이 나름 있고 또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의 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당도 안이 있어야 이거를 저 협의하고 이럴 텐데 그동안 이제 정개특위에서 한국당은 공식적이고 뭐 선명한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제 10일까지 내라. 그래서 그걸 갖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겠다 이건데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들이 이게 손혜원 청문회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 당에서 요구한 어떤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특히 이제 그것이 저는 이제 선거법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연동할 가능성도 좀 있다. 연동되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되겠습니까? 연동이 되면 하나하나 떼어내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다 연동해가지고서 이거 줄 테니까 그럼 이거 달라 그러면 뭐 협의가 되겠어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관철시키는 법안이 있고 또 이게 한국당이 또 통과시키는 법안이 있고 또 나머지 당이 또 관철시키는 법안이 있으면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쓰리 쿠션이 잘 먹힐 것 같지가 않다. 맞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정리 좀 하고 가죠.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혼선을 빚으실 것 같으니까 자 국회 열리긴 열렸습니다. 1번 쟁점이 손혜원 청문회 여부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설명 들으신 대로 정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 손혜원 청문회 국정조사 못 받겠다는 얘기. 그러면은 한국당은 그렇게 하고자 한다라는 선거구제 개편하고 연동되면 곤란한데 이러고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는 상황까지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다음 쟁점으로 한번 좀 짚어보죠.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5.18 망언 3인방 기억하실 겁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설 여지가 있으니 이거 좀 조사를 해보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본질적으로 폭동이었다. 그 유공자들 좀 따져보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국회가 마비되는데 한번 일조를 좀 했습니다. 요 발언했던 이른바 발언 3인방 국회 윤리위에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윤리위 올라가 가지고서는 뭐 문제된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그러니까 뭐 현재가 20대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스스로 제명시켜 가지고 날린 적이 있나요? 딱 한 번 있잖아요. YS 옛날에. 그렇죠. YS 빼고는 없고요. 예. 이른바 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했던 강용석. 그때 뭐 본인이 자진 사퇴했으니까 뭐 유예무예 됐고. 그때는 이제 뭐 국회 출석 정지 한 달로 끝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징계를 먼저 발의를 해야 됩니다. 윤리 회부하려면. 근데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5.18 망언 3인에 대해서는 171명, 가장 많은 숫자가 많긴 많네요. 지금 이제 그 발의안에 서명을 했고요. 절반 이상이 서명은 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최종적으로 제명이 되려면은 전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2가 돼야 되거든요. 3분의 2예요. 근데 현재 이제 298명이니까 거의 대통령 탄핵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199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다 한국당 빼면은 뭐 한 176석 정도 되는 걸로. 한국당 빼고 나면 4당 다 해서 다 찬성표 던진다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가능하려면은 한국당에서 이탈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탈 세력이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 현실화 됐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한국당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 망언을 한 사람들이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분은 또 최고위원으로 김설래 의원 뽑혔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5.18 망언을 관련해서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최고위원에 선출됐다는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김진태 태극전사 같은 경우는 당원들 투표에서는 무려 21%를 득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신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상 탄핵을 부정했거든요. 그리고 탄핵의 스모킹 건인 태블릿 PC도 조작됐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런 한국당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탈 세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윤리의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 해도 본회의에서 제명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니까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5.18 망언 3인방 의원들 어떻게 하는지는 국민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안 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십시오. 너무 부릅뜨고 아니 어찌됐든 중요한 건 결론이니까 결론만 듣고 보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될 것 같습니다가 결론이시네요. 네, 결론은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감시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발언이 지금 저 발언 있지 않습니까? 홍문정 의원, 조경태 의원, 김순애 의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중에 한 25% 정도는
뭐 틀림만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있다 보니 옳다 그르다를 여쭤보기는 지금 이 자리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저는 물리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강순호 부대변인님도 지금 배종호 교수님이 해선 분석하고 틀을 같이 하시나요? 어렵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네. 자유한국당이 저는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18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고 헌법 가치이고 그리고 역사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 관련해서 뭐 저는 다시 뭐 이렇게 회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 역사를 뭐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당 의원으로서 그 우리 당 또 심지어 한 분은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위론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그러니까 한 30표 정도가 이제 부족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30표가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 회의적이시다. 의문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최순애 평론가님께서는 이 얘기가 나오면 자유한국당은 꼭 다른 분들을 꼭 거론을 하시대요. 국회 윤리위원회에 올라간 사람이 왜 지금 5.18 망원 3명뿐이냐? 다른 사람들도 많지 않느냐? 이 논리를 피던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뭐 당장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도 징계안이 지금 윤리위에 회부돼 있고요. 아, 그러네요. 또 서영교 의원도 그동안에 좀 믿고 있었는데 네, 사법농단으로 딱 걸린 분. 네, 그리고 네. 20대 국회 들어와서 망발 수준의 그러니까 막말한 의원들도 많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윤리위에 회부돼 있어요. 모두 몇 명이에요? 총 그러면? 지금 18명, 18건이 지금 오늘 그래서 윤리위가 열려요. 열려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또 첨예해요. 뭐 다른 의원들 먼저 해야지 왜 지금 5.18 그 폄훼한 발언들 의원만 하느냐. 혹시요. 예. 그 윤리위에 올라가 계시는다는 18명의 국회의원님들 중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빌었던 그 이용주 의원님도 그분은 아닌 거죠. 그분은 누가 이렇게 제기한 적이 없어요. 윤리위 회부한 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통과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아니 이게 명백하게 음주운전 그때 걸렸잖아요. 예, 걸렸죠. 근데 심하게 윤리위에 걸렸죠. 올린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20명 아예 안 올렸구나. 동료 의원들의 그 동의를 얻어서 그게 윤리위 회부되는 거거든요. 20명이 사인을 네. 해야 되는데 그 20명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나선 의원님들이 예, 없네요. 그렇죠. 관대한 거죠. 그 문제는 예. 발생일로부터 예. 또는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지한 날부터 네.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니 대로 온 지금 국민이 문제 제기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어떻게 지금 저 화면에 나오지만 온 국민이 어떻게 저 윤창호법 발의하고 사인했었던 이용주 의원이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시느냐. 그래서 온 국민이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 국회의원이 안 했구나. 윤리특위에 예. 징계안을 발의를 해야죠. 예. 20명 너무 사인을 바쁘셔서 받아서. 국회의원들이 바빠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알고도 어물쩍 넘어가 준 겁니까? 그런데 뭐 말씀하셨잖아요, 앵커께서 온 국민이 다 아는 문제인데 예. 동료 봐주기 그냥 어물쩍 넘어간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또 욕만 먹죠. 제가 이 문제를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의원 중에 이용주 의원은 당연히 올라가 있는 걸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차 여쭤봤는데 역시 없고요. 없다. 예. 아마도 예, 계속하시죠. 너무 단기간에 비판이 비등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미쳐. 이건 우리가 스스로 그 페널티를 줘야 되는 사안인 거를 망각하지 않았나 하는 에이, 설마요. 에이, 설마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음주 문화에 특히 이제 남성들이 관대한 거에 대한 어떤 방증이 아닌가 싶어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음주운전이 않잖아요. 남자 여자의 문제는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니고. 상대적으로 예.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이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윤리위의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비상설 특위가 됐어요. 네. 원래 상설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위임받아서 4년간 이제 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자세와 태도, 네. 어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눈 감고 있고 외면한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동업자 의식이 상당히 발동이 되기 때문에 좀 사소한 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몸가짐도 조심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뭐 윤리위에서 제명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것이 1년 뒤에 있을 21대 예. 총선에서 물갈이의 어떤 지침으로 삼으십시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년 내에 잊고 있다가 총선 때 되면 또 단기간에 어떤 미디어에 의한 어떤 조작과 이런 그런 어떤 뭐 홍보로 인해서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잊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기억하셨다가 내년 총선 때 반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심판을 안 하면 국민이 심판해야죠. 아니 국민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기도 바쁜데 그리고 마스크도 써야 돼서 숨쉬기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기억하느라고 밑줄 쳐가면서 우리가 외워야 되냐고요. 예. 근데 이런 건 좀 국회에서 좀 바로바로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 윤리특위를 통해서 5.18 망원 의원들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다른 분들 윤리위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실 전망이 합리적이네요. 네, 윤리특위 자체의 위상이나 권한이 되게 깡통특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거고 저는 속성이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5.18 그 폄훼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의 지점이 지금 벌써 보이잖아요. 네. 지금 월요일날 의총에서 이종명 의원 이미 그 제명을 결정한 이종명 의원이 의총에서 마지막 그 통과 절차가 있는데 논의조차 안 됐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당내에서 먼저 윤리특위 결의를 했으니까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명을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3분의 2죠. 네,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돌아가도 문제의 발언지였던 한국당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직설적으로 여쩌면 자유한국당 내부 기류가 이종명 의원 그 제명 의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되게 지금 특히 이제 김진태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도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황교안 대표는 좀 시간을 지금 벌려고 하는지 선택하기가 곤란한지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판단을 내리겠다 기다려 보라 이런 입장이라고 해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1%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게 어떤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인도 어쨌든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기대하는 건 이제 그런 것뿐이죠. 말씀 들어보고 황교안 대표 반응 보니까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얘기라고 국민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것 같네요. 자, 그 강 부대변님 학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사실은 윤리 과목이긴 한데 시험 준비 제일 소홀히 하는 게 또 윤리이지 않습니까? 국회도 윤리특위가 정말 유야무야 있으나 마나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치를 보면은 국민 그 눈높이 한참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게 그 성격 자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정도 시간을 너무나 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부가 되면 이제 그 자문위에서 그 징계의 어떤 수위에 대해서 그 자문위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정을 그 윤리특위 내외 징계 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특위 전체로 넘어가고 그게 본회의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며칠까지 결정해야 된다. 그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면 한없이 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뜯어 고쳐야겠죠. 뜯어 고쳐야 되겠다. 뜯어 고치려면 국회의원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많이 바꿔보는데 매번 선거마다 이제 드디어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쓰시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긴 합니다. 1년만 지나면 총선이 되고 총선이 되면 국회의원들 물갈이가 되고 각 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한테는 정치권은 엄청 관심 있고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바로 선거구제 문제. 국민들은 관심이 없는데 왜 정치인들은 여기에 이렇게 목을 매는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선거구제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여야가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이걸로 먹고 사는 제가 봐도 좀 헷갈리고 잘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들이 잘 아시겠어요? 자,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바꾸겠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이죠. 그렇습니다. 300명 중에 지금 비례대표는 74명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비례대표가 지역구가 현재 253. 53명인가요? 네, 53. 53명. 네, 지역구가 253, 비례대표가 47. 47. 제가 숫자를 헷갈렸습니다. 네네. 74가 아니라 47입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하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민심하고 권력의 결과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표의 등가성이 반영이 안 돼서 20%를 득표를 하면은 국회의원이 20%를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라고 지금 특히 거기까지는 이제 군소 정당에서 이해됐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대 두 정당에서 반대를 하다가 소극적으로 하다가 지금 민주당은 이제 동의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하겠다 쪽으로 돌아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사당이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은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처리를 해버리자. 근데 지금 21대 총선이 내년 4월 15일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게 한 3월 10일 또는 뭐 15일 이전에는 이게 패스트 트랙 안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최장 역산을 하면 30일이 걸리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게 그러면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여야 사당이 단일안을 만들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1년 365일인데 330일 걸리는 게 패스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패스트냐면은 여야 정치권이 끝끝내 반대를 하고 합의를 안 하면은 처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패스트 트랙이 아니고 슬로우 트랙이다. 이런 비아냥도 있는데 어찌 됐든 통과를 가부간의 결론을 내야 되는 사안으로 만들었으니까 패스트 트랙이다. 네, 그런데 꼭 330일이 걸려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330일이 지나면은 본회의 자동 상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과반수 의결이 되니까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현재 우리가 논의되는 그 쟁점으로 얘기가 돌아오면은 지금 현재 200 기존에 53에서 47 이거를 지금 3대1로 그래서 지역구는 축소하는 거예요. 225석으로. 대신 비례대표 늘려서 75석으로. 그럼 이제 3대1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연동형으로 하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을 뺀 지금 군소 3당이고 근데 민주당은 50%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자. 각 당이 각양각색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시청자 여러분 요 표만 잘 보시면요. 정의당이 6명, 5명으로 돼 있지만 노회찬 의원이 6호이기 때문에 원래 6명입니다. 근데 현재 300명 중에 정의당이 보통 당 지지율 보면은 선거 치르면 한 10% 정도를 받는다는데 그러면 10%면은 30명 의석이 돼야 되는데 6명밖에 안 되니까 군소정당한테 불리하다. 그러니 연동형으로 가자라는 주장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요 대목에서 제일 제가 궁금한 거는 시청자들도 궁금해요. 강 부대변님, 민주당이 진짜 할 생각이 있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은 하도 하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왔습니까? 이게 그 국민이 그 정당 지지율이 그 국회 의석수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대표성을 늘려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해야 된다는 거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걸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그 국민의 민심을 더 잘 대표할 것인가는 좀 각 당마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 빼고 자유한국당 지금 아예 안도 안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야 그 원내대표들이 5당 원내대표들이 이미 합의를 한 사안, 예를 들어서 선거 개혁 제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권력 구조 개편 관련 논의는 이후에 하자라고 이미 합의를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장제원 의원이 권력 구조 그 개편 논의를 하자는 식으로 또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의 사항도 지금 뒤집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과 그 야 사당은 그 이거를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다만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 민생 관련 법안도 같이 좀 태우는 좋습니다. 게 어떠냐 뭐 그런 정도의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분과 대의 뭐 설명 이런 거보다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1번 민주당 안은 국회의원 300명 정원을 늘립니까 줄입니까 유지합니까? 늘리지 않고 지역구는 줍니다.
고대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지역구를 줄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역구라는 건 국회의원의 사실 밥그릇이지 않습니까? 그 자기 그러니까 지역구를 내주고 저는 누가 국회의원 안 내놓으려고 할게요 물러나는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 그래서 그 지역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을 하려면 어렵다. 어쨌든 민생 법안을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찌됐든 민주당은 그래도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라고 들어는 왔다 이거죠. 네. 그리고 300명 정원은 유지하겠다. 늘리지 않겠다라는 한.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대목이라 여쭤봤습니다. 자, 최평론가님. 한국당은 왜 안을 안 냅니까? 가타부타 뭐 의견을 내고 늘리겠다 줄이겠다 뭐 일단은 정확한 안은 없는데 명시적으로 제출한 안은 없는데 일단 연동형 비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 그리고, 싫다. 네. 이대로가 좋다 우리는. 예, 사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연동형 비례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사실 각 지역에서 비례가 그렇게 늘지는 않아요, 의석수가. 그리고 아까 민주당 안은 이제 300명 정원에 지역구 200, 비례 100으로 했고 네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안은 10%를 늘려요. 의원 정수를. 그래서 330에 예. 지역구 220, 비례 110인데 요것도 지역구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과 야 3당 안의 공통점은 비례를 줄인다는 거고 연동 비례 방식이 틀려요. 야 3당은 100%고 예. 민주당 안은 연동 비례 비율을 50% 하자는 50%, 건데 절반, 이게 되게 하자. 복잡하고 비현실적이라서 예. 국회 사무총장님도 좀 이건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려고 들어온 건지 안 하려고 들어온 건지 그래서 한국당이 지적하는 지점이 불가능한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당은 일단 연동형 비례 반대하고 총리 추천제를 얘기하면서 권력구조하고 맞물려서 가자 예. 이런 입장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압박을 받고 정개특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지 계속 두리뭉실하게 갈지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2차 방정식도 풀기 어려운 상황인데 4차, 5차 방정식인 선거구제 개편 이제 1년 남은 총선 앞두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예, 일단 새로운 선거구제가 좀 단순화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복잡한 것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예. 연동형 비례를 하려면 사실은 저는 100% 하는 게 좀 그 취지에 맞다라는 해석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지점만큼은 좀 그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예. 비례성과 대표성이 좀 이렇게 담보가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하고 국회 얘기를 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되는 이제 개각 문제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입각을 하고 정치인 장관들 돌아오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넘쳤습니다. 요거 개각 발표되고 난 다음에 세 분 다시 한번 모시고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강선우 부대변인님, 최순애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논현동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구속된 지 349일 만인데 형식이 보석입니다. 이 보석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내용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나 3시 45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겁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하던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정문을 통과할 때 창문을 내리고 기다리던 측근들과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전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이유 가운데 건강 문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심리하지 못한 증인 수를 감안할 때 구속 만기인 다음 달 8일까지 재판을 마칠 수 없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할 수 없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도 조건부 보석이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지는 자택으로 제한하고 병원에 갈 때는 사전에 재판부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가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10억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조건이 가혹하다면서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보석 반대 뜻을 개진했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이슈를 맨눈으로 살펴보고 계시는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349일이니까 거의 1년 감옥 생활 하시긴 하신 건데. 네. 보석이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전에 왜 보석을 신청했냐 했더니 돌연사 가능성이 있어서 몸이 아파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석의 사유를 봤더니 재판부의 내용과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사유가 많이 다르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석은 병보석은 아닌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파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어서 집에 가 있어 이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사실 4월 8일쯤 되면 구속 기한이 만료가 돼서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될 예정이었는데 근데 구속 기간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2심 선고 판결이 그 전에 내려져야 되는데 예. 현재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증인 채택을 대거 한 23명 정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고 4월 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풀려나는 것보다는 집이라는 고정된 예. 장소에다가 조건을 부여해서 예, 그렇게 예. 조건부로 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참 묘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저 걸어 나오시는 화면 보고 있지만 신청은 내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수감 생활을 감옥에 있을 수가 없으면 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 신청을 했지만 네. 정작 재판부가 이거를 보석으로 내보낼까 말 건가를 고민을 할 때는 아프냐 안 아프냐를 따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4월 6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4월 8일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그때 되면 내보내야 돼요. 그때까지 재판을 못 끝내. 재판부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때 풀려나게 되면 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좀 자유롭게 증인도 만날 돌아다닐 수 수가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재판부 입장에서 이번에 밝힌 거는 증거인멸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 어차피 풀려날 거면은 이왕에 좀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 가까운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주거지와 그 장소를 정해놓고 예. 또 접견도 제한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취지였던 거죠.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이제 누구 만나러 못 가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누구 만난다고 전화 통화하거나 집으로 불러들여서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뭐 직계 가족이라든지 예,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감옥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 있고 예. 그리고 뭐 좀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만나는 게 쉬워지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감옥에 있을 때보다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또 비판, 우려의 여론도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사실상 특혜 아니냐. 특혜가 아닌 것 같은데 특혜라고 말할 수 없다는 뭐 이런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중의 법 감정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네요. 예, 예. 아무래도 이렇게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대해서 유권 무죄, 뭐 유전 무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예. 상황입니다. 그 10억은 냈답니까? 보석금? 10억을 다 보석금 내지는 10억? 않았고요. 예. 이 보석금을 내는 방법이 보통 보석 보증 보험을 예. 통해서 내는데 일단 보험 가입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석금의 1%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가 1,000만 원만 1,000만 원. 예, 일단 예. 낸 것으로 나오고요. 보석금은 나중에 이제 보험금에서도 나갈 수 있는데 예. 그 보석 당사자가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제 보험 네. 쪽에서 먼저 보석금을 내고 당사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예, 예, 운용되고 예. 있습니다. MB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그 기자로 유명한 그 모 기자가 코골이 석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코골이 때문에 석방한 게 아니고 네. 재판부가 이러이러한 법적 논리를 대서 구속기간 만료를 시점을 어차피 풀어줄 거기 때문에 네. 한 건데 아파서 풀어준 건 아닌데 의외로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게 뭐가 아픈 거냐, 뭐 진짜로 아픈 거냐 이건 논쟁이 아닌 거예요 대상이.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전을 좀 잘못 짠 것일 수도 있는 게 예. 그 전에 이제 그런 상태 요번에 예. 조건부 보석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제 병보석이 더 본인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묘하게 시기가 중첩이 되면서 맞아요. 코골이 석방 이렇게 맞- 프레임이 좀 만들어진 예, 예, 측면이 예.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본질은 코골이 석방이 아니었다라는 점. 근데 재판부가 10분 동안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라 그랬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풀려날래. 네. 근데 가서 가택연금으로 풀려날래.
한 달만 더 참았다가 조건 없이 자유롭게 풀려날래를 선택을 할 기회를 줄 테니 10분 동안 생각해 보시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MB한테 썩 좋은 것은 아닌 게 그렇죠. 구속 자체가 풀린 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구속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2심 선고가 날 때 재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확정 판결이 나면은 다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중간에 풀려났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런 위치에 계시는 분들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람들 빼고 저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단 하루라도 아무리 불리해도 단 하루라도 먼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100이면 100이 다 먼저 나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4월까지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이번에 나오는 걸 선택한 이유도 그냥 나가고 싶어서 무조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있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잘 나가시던 사람들, 높은 사람들, 돈 많았던 분들, 감옥 갔다 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요. 다 필요 없대요. 그냥 1시간이라도 먼저 나가는 게 저 1번이지 뭐 유불리 따지고 뭐 이런 거 안 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권력이 있던 사람은 누가 좀 안 빼주나 이렇게 저렇게 뭐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더 고역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거 병보석 아닙니다. 자, 구속기간 만료 때문에 재판부가 고민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특혜냐 아니냐 논란은 본질에서 좀 벗어난 논쟁 같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특혜 논란은 있을 수도 있겠다. 특혜 논란은 맞아요. 특혜는 그럴 수 있겠다. 보석이라는 제도가 이 정도로 적용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특혜라는 어떤 국민 법감정에 비추어서는 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재판 중에 있는 그런 모든 피고인들이 그럼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병보석으로 보석으로 나온다 이건 또 아니니까 특혜 논란은 나올 것이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그럼 박근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나올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실형이 선고된 것이 있습니다. 2년짜리가 선고된 것이 있어서. 미결수가 아니라 기결수군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한창 치러지고 있는 재판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대다수긴 하지만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 2년형이 이미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걸 비교해봐도 나이라든가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상당수의 지지층들에서는 왜 MB는 풀어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풀어주느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 2년형 확정된 거는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한 혐의 때문에 2년형 실형이 나와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확정돼버렸죠.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 만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아파서 수감생활 못 하겠다. 병보석은? 병보석보다는 예를 들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구속 집행이 정지되는 형 집행이 정지되는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사례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청구돼서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가 또 보석 신청을 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각됐으니까 오늘 통과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방어권 차원에서 나를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 보석 청구했는데 거긴 기각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논외로 치고. 자, 김경수 지사는 도정 공백이 우려돼서 나 보석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경남지사 시절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고 많은 부분 또 도정 공백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도 신경을 써왔던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김경수 지사도 그렇게 도정 공백 때문에 보석을 좀 해주십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 자체는 가능한 신청이군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이겠죠. 그거는 여전히 알 수가 예측하기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김경수 지사 얼굴을 보니까 저는 어제 그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제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생겼잖아요. 김경수 지사 구속이 본인의 이런 구속을 예상을 하고 미리 선수를 치고서는 나간 그래서 보복 판결이었다. 이번에 또 기소는 또 보복 기소다. 야, 그 인터넷상으로 지금 뭐 양쪽에서
그거 너무 싸움이 안 터는데 이거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성창호 판사가 뭐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없는 게 선수를 쳤다가 본인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꼭 뭐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거나.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과도한 법정 구속이다 해서 이 판결 불복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한 거는 보복 기소다. 양쪽이 다 보복 프레임이 있어요. 네.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운데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양쪽의 논거는 뭡니까? 그건 전해드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인데 프레임을 계속 그런 식으로 짜고 있는 것이죠. 어떤 판결 내용이 내려지면 법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장려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당이라고 해서 그런 설명회를 갖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 판결의 텍스트보다는 컨텍스트를 계속 추측을 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저쪽에서 쳤으니까 이쪽에서 또 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설명을 하는데 일이 터질 때마다 한쪽은 보복이다 그러고 한쪽은 아니다 그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정치권의 고질적인 습성이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사법농단 사건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정치권이 아무리 싸워도 법원에서 판결이 딱 나고 대법원 판결 딱 나면은 아, 법원의 판결 이걸로 끝! 이게 됐는데 이제는 승복들을 안 해요. 네, 그게 참 굉장히 불행해진 상황이 된 것 같고. 대한민국이 참 미세먼지만큼 답답해진 게 법원의 판결을 수긍하고 수용하고 끝 이렇게 안 한다는 거. 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판결에 대한 논란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법부에 대한 세간의 공격들이 사법부의 힘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판결로 희비가 엇갈리는 이 상황을 거치면서 오히려 사법의 힘은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네가 무슨 판사야, 네가 내린 판결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불복 이렇게 나올수록 이게 재판부가 판사들이 중심을 딱 잡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고 갈지 걱정은 걱정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좀 이런 와중에서 지금 정치권의 관심사는 이제 재보선일 텐데, 자, 재보선 지역구 지금 현재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두 군데죠. 네, 창원 성산하고 이제 고성 통영 둘 다 경남 지역구. 경남 PK 지역이고 창원이면은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득권은 정의당이 쥐고 있네요. 정의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고 민주당은요? 이제 남은 구도는 민주당하고 민중당 쪽이 조금 처져 있는데 이 후보들과 정의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겠습니다. 후보가 있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민호 전 그 거제시장 출마를 하기로 했고요. 민중당은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었던 손석형 후보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관전 포인트는 정의당, 민주당, 민중당 요 세 후보가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렇게 돼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계속 이 협약 관계를 유지하고 가느냐. 이런 바로미터로 요게 관전 포인트 맞나요? 네, 그렇게 관전할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총선이나 그 국회의원 선거의 특성상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표가 1위나 2위 후보한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혹시 단일화하지 않고도 완주해서 승리할 수도 있느냐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만약에 일이겠습니다.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 노회찬의 뒤를 이어서 정의당이 이걸 끝까지 자력으로 먹느냐 이게 두 번째 관전 포인트다. 그렇습니다. 자력으로 이기게 되면 굉장히 큰 성과. 정의당으로서는 큰 거죠. 단일화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만약에 노회찬의 뒤를 이어서 그 지역을 먹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관전 포인트네요. 시청 여러분 한번 잘 좀 지켜보십시오.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통영은요? 통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남 지역 중에서 창원 성산하고는 좀 대조적으로 거기는 전통적으로 비교적 조금 시골이고 한나라당 텃밭 아닌가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텃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자유한국당한테 유리한 그런 선거가 진행되는 것 같고 이게 묘한 것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국당으로 오면서 그 통영 지역은 통영 고성 지역은 이 보수 진영 표다 그 텃밭이다 요거 괜찮습니까? 그거까지는 뭐 정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민주당 후보는 아직 좀 추격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제 민주당이 지지율 1위 정당이고 2위하고도 격차가 많이 나는 정당임에도 이 두 군데 재보선을 자칫하면은 다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재보선에서 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또 전국은 어떻게 돌아갈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속이 이 PK 민심 풍향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처음에 미칠 거라고 본 것은 민주당 반대편 그리고 민주당 쪽이 같이 이렇게 응집하면서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쪽에는 불리한 판도가 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크게 왜냐하면 이 두 지역의 특성이 한 지역은 자유한국당 전통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한 지역은 또 진보 노동자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경수 지사 재판의 여파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묘하게도 둘 다 경남 PK 민심의 풍향계인데 지금 말씀하신 재보선이 날짜가 4월 3일입니다. 3일이죠.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자, 향후 상반기 정치 풍향계의 관전 포인트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곧 변화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전달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교안 대표 면전에서 벌어진 한국당의 논쟁을 보자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18 유공자 숫자 느는 거 그거 좀 따져보자는데 우리가 뭘 잘못한 거냐.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든 건데 뭘 징계하겠다는 거냐. 이런 논쟁입니다. 제가 황당한 건 국민이 분노를 한 게 5.18 유공자 중에서 혹시 가짜 있나 좀 가려보자 이 주장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네, 폭동이네, 유공자가 세금 먹는 괴물이 됐네 이런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 당 지도부가 수습은커녕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다 이러면서 기름 부은 거 아니었습니까? 왜 분노하고 뭐에 실망하는지 본질과 핵심을 비껴간 논쟁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태도, 징계는 절차대로 하겠다. 여전히 애매모호. 당내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젠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합니다. 황교안 총리 대표에게 묻습니다. 5.18은 폭동이었습니까? 북한군 개입설 말 됩니까? 박근혜 탄핵은 수용하실 겁니까? 부인하실 겁니까? 이젠 당심이 아니라 민심입니다. 황교안의 생각은 뭔지 보수 민심이 알아야 지지할지 외면할지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모로 갈 사안이 있고 OX로 갈 사안이 따로 있는데 5.18 망언 징계 문제는 OX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속 세모로 가보면 얻는 당심보다 잃는 민심이 더 클 거라 저는 감히 장담해 봅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